국정 지지율 지금 30% 무너졌고요. 20%대로 떨어지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소집 표결에 참여하면서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권 이슈 이야기하면 요즘은 국민의힘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고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를 전환하기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안건을 이제 넘기기로 한 겁니다. 전국위에요. 자, 그렇게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낸 거죠. 예,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정리수를 만들어서 의결했죠. 예. 의결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는 걸로 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렇습니까? 원내 정당 중심에서 어제 89명의 의원이 모여서 의총을 네. 냈는데 88명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고,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당 대표도 없고 그 직무대행도 없는 상황에서 비대위로 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 네. 현실을 올 최고위에서 받아들이고 예. 비대위로 가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서병수 의장한테 물어볼 건데요. 서병수 의장은 어제는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실무진 검토에 나설 것이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대위 체제로 가면 또 새로운 또 비대위원장도 임명해야 되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현재 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현재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당이 비대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 두 번째,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였을 때 물론 전국 상임위원회가 말하면 최고위 결정에 따라서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히 얘기하면 권리 또는 비상사태라고 했을 때 네. 권리라고 하는 자리가 빈다라고 했을 때 6개월의 대표의 자격 정지 자체가 권리에 해당되는가? 혹은 최고위원 몇 명이 그만둬야만 비상사태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여전히 이준석 대표가 돌아와서 이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만에 하나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을 때 전체적인 여당 자체의 권위 자체가 와그러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랬을 때 정말 갈팡질팡하는 권성동 네.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선 것은요. 얼마 전까지 네.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한 직무대행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 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 시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당 대표와 원내 대표를 역임했던 홍준표 대표가 많은 생각을 했겠죠. 네네. 그러니까요. 정치는 현실입니다. 예. 현실 속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떠나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기에는 네. 당내 여건상 예.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이준석 대표도 잘 알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뭐 당의 쇄신 요구가 거센데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당 내에서도 쇄신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내각 교체, 그러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순환 교육부 장관 사퇴를 또 요구하고 나섰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조경태 의원도 사실은 지금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른 분 중에 한 분이어서 실제로 당내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오선 의원이시죠. 예. 조 의원도 최고위원도 했고요. 선임 최고위원도 했는데 당내에 어떤 지금 만나 보이는 그 위기 의식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물론 총선거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은 예. 책임감도 있고 해서 위기 의식이 굉장히 많고 포괄적 책임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 부분까지는 좋아요. 네.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이 아까 호텔 비서실장이 사퇴할 때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때는 2월달에 취임했고 여름 휴가를 갔다 와서 이제 비서실장을 교체했던 8월 2일 날 교체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2월 25일 날 취임해서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일부 수석과 중요한 간부는 임명되어 있지만 밑에 일하는 분들은 신원조에도 안 떨어진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아직 체제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예. 대통령실에서는 그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 얘기하면은 물론 이사건자의 그 국정 운영 철학과 또 방향 관련돼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조금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네.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조금 그 책임 공감보다는 제가 국힘 당원으로서 느낄 때는 좀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자 국민 공동체 의식이 발휘돼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쇄신 요구가 거세죠. 오늘 아침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레임덕 수준의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대위로 전환하더라도 무늬만 쇄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수준 지지율은 집권 여당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야당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조속한 전국 정상화를 바라는 책임 야당으로서 휴가 동안 국정 대선안의 결단을 어제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대통령실은 쇄신 얘기는 근거 없다며 대통령은 푹 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국정 불통과 독선에 복합 경제 위기까지 겹쳐 민생은 하루하루가 살 얼음판인데 대통령은 휴가만 즐긴다니 보는 국민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 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푹 쉬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금 그럴 때냐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고민이 깊을 거예요. 대통령실 개편 가능성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백승조 의원님께서는 좀 이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제가 전망하세요?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사실은 교체 타임이 좀 빨리 온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당을 좀 더 장악할 수 있는 정치권 선배로 좀 바꾼다든지 혹은 지금 푹 쉬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대변인을 교체한다든지 네. 또 일부 연일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짓말 논란에 있는 교육부 장관 한 분을 좀 용퇴를 시킨다든지 이런 네. 원포인트 교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향후 한 4개월 정도까지는 끌고 가겠다는 게 여기저기 제가 이렇게 듣는 대통령실의 의견, 대통령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여지는 것이 예. 자칫 잘못하면 당과 옛날에는 당청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그렇죠. 갈등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갈등이 왜 갈등이 될 수 있냐면 더군다나 대통령실의 자리는 적은데 예. 실제로 저 보면은 당에서 간 사람 별로 없잖아요. 검사로 자리 잘 채웠지. 일부에 지금 나왔다시피 무슨 대구 경북 정권이 아니고 강원도 정권 비슷하게 그런 오해를 받게 됐지.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일 지금 뭐 레임덕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지율이 빠진 것도 위험스러운 게 대구 경북 지역부터가 네. 불경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당 전체가 불만이 부글부글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관리를 잘못하면 아, 이 관리를 잘못 엉뚱하게 당정 갈등으로 보여지고 뭐 정무수석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예, 있다는 예. 부분입니다. 대통령실 역할과 관련해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요.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이 거의 한 2주, 3주도 안 돼서 바로 인사 논란 불거졌을 때 바로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지적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에 아쉬움이 커요. 예, 예. 대통령실장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이 좀 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큰데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여소야대가 심각한 여소야대 아닙니까? 이 네. 상황에서 주요 장관도 아직 임명하지 못한 장관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부분이 정부 구성도 안 됐고 또 정부가 개편된 그 철학을 담아냈는데 가장 잘 반영돼 담아낸 정부 조직 개편이에요. 조직 개편도 철학이 반영돼 조직 개편도 못한 상황이고요. 아직도 윤석열 정부 체제가 아직 이게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인데 네. 또 쇄신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에서는 좀 원론적인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네. 휴가 기간 아니어도 고민을 거듭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요.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최근 학제 개편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직접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준비해온 자료를 먼저 간단하게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 안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 며칠 논란이 된 이슈죠.
취약 연령 하향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의 다양화 관련된 부분과 함께 교육 및 돌봄의 국가 책임 부분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력 양성, 평생교육이나 훈련 등이 첫 번째에 속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까지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 두 번째에 속합니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입니다. 덕분에 초등학교들의 시설과 기자재는 거의 어쩌면 선진국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입니다. 취약 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러한 정책 방향성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취약 연령 하향은 유보 통합,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개혁 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에듀케어 시스템으로의 일대 전환, 아동기 보육과 돌봄과 교육의 통합적 운용에 관한 국가 책임, 그리고 이를 통한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입니다. 물론 취약 연령 하향의 경우에 노무현 정부 등에서도 추진했었고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개혁이나 또 연금개혁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개혁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교육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국회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수기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관해서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말로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 5살로 하향 조정한 것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회 공론화를 위한 수기와 촉진 역할을 해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쳐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의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 부분이 좀 먼저 나왔어야 하죠. 네. 이제 박순애 장관이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은 한 달씩 해서 뭐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방법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나와버리고 또 네. 한 달 있게 나오니까 국민들로 봐서는 또 교육청이라든지 또 관련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하고 의논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예. 이런 가버넌스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이 취약 연령 1년을 줄이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교육이라든지 전체 사회에 주는 엄청난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론화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갖고 논의해 가겠다. 이렇게 해서 좀 로드맵을 갖고 발표를 먼저 했더라면은 그런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 불신 이런 부분이 없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학제 개편 지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어요.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공론화 과정을 당연히 거쳐이고 좀 더 시간을 두고 했어야 될 정책 과제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인수위에서도 그렇게 뭐 두드러지게 나온 적도 없고 네. 또 여러 가지 백서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고 또 하나는 그 국가교육위원회가 사실은 올 7월부터 실제로 세팅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엄밀하게 대통령님과 교육부 장관이 하고 싶었을 때 네. 뭐 상임위가 늦게 구성되기는 했습니다만 예, 여당 예. 간사와 전문위원이나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수석이 얘기하는 대로 국회와 논의하에서 공청회라든지 정책 토론을 통해서 가을 학기로의 전환이라든지 네. 또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왜 의무 교육의 강조 이렇게 얘기하지 공교육의 강화 네. 연령이나 이렇게 나가지 않거든요. 예, 예. 한 번쯤 밖에다 이렇게 던져보면서 여러 가지 공론화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과연 저 교육부 장관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진짜 행정학 전문가인지 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절차적인 어떤 과정에 대해서 소홀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취학 연령 하향 조정은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결정 될 것 같죠? 예, 예. 주요 주체 간에 공론화 과정, 국회도 될 수 있고 교육청도 될 수 있고 네. 학부모도 될 수 있고 학부모 단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히 해서 철학은 국가가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여유 교육비를 가지고 부모의 교육비를 줄이면서 시대에 맞춰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논의를 뭐 철저히 해가야 될 필요가 있고 시작하겠다는 것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이제 서병수 의원 모시고 전국위 소집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비대위가 출범하는지 한번 직접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서 상임 전국위 소집 안건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가 개최되면 이제 출범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대위 출범 여부가요. 그리고 전국위원회 소집 권한을 가진 전국위 의장의 의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서병수 의원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병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좀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참 위기를 맞고 네, 있는데요. 네. 먼저 전국위는 네, 소집이 걱정이 되는 많이 거죠. 되고. 언제입니까? 네, 아직 지금 이제 세부적인 일정을 예.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아, 사실 전국위원회가 소집이 되려고 하면 예. 세 가지 여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세 하나는 가지 최고위의 여건. 의결, 또 하나는 이제 상임전국위원 4분의 1의 어떤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소집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당헌 당규에 보면은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또 전국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물론 최고위원회 결정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의총에서도 결정이 났고요. 비대위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비상 상황이라고 결론 낼 수도 없다. 왜냐하면은 7월 11일 날 우리가 현재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직무 대행을 할 때 말이죠. 네. 그때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느냐 아니면은 빠른 시간 안에 전당대회를 개최를 하느냐 하다가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현재의 당헌당규상으로는 직무대행 밖에는 할 수 없다. 그렇군요. 이래서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갔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상황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네. 딱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 메시지 이게 유출되는 이런 사건 하나밖에 없는데 네. 과연 이런 것들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스럽고 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나 우리 당헌 당규상 예. 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당원 당규 근거가 없다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난 이제 우리 7월 11일 날 있을 의원총회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 이후로 상황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미 검토한 또 상황이었단 지금 말씀이시군요. 이제 예. 네네 이미 검토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상황 변동이 없이 그냥 직무대행 체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최고위원회가 상실 기능이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다. 이런 데 대한 해석을 저희들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네. 이게 어떤 최고위원들이 잘못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그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하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최고위의 사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사태를 만들기 위한 최고위원들의 사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하나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비대위 이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 정국이나 또 정국위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네, 그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완전히 그렇게 명확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두 가지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인가 하는 것을 유권 해석을 해달라. 그 네. 권한이 상임정국위원회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다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직무대행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헌을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요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예. 것들은 이제 상임정국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의사를 결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비상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고 또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네. 권한은 당 대표와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을 바꿔서 권한, 네, 그렇습니다. 예, 직무대행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행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네, 네. 예. 네. 그렇다 지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상당히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복잡한 거네요. 이제 절차,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비대위가 과연 언제까지 네. 유지해야 되느냐.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비대위 구성은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쇄신형하고 관리형 비대위가 있다면 관리형 비대위가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중지가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예. 관리형 비대위. 저는 정부위원회 의장으로서 네네. 자 그렇다면요. 제 조기 개인적인 전당대회 어떤 가능성이 의견을- 높아지는 건데 만약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또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면 그러면요 문제는요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지금 대표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당원권 정지를 받았어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네네. 홍준표 시장 말로는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경우에 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럴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윤리위의 징계 6개월을 직무정지, 당원권 정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권한 대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 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명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젊고 아직까지 해서 예. 자기가 앞으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를 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런 위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위험이 있는 이런 비상대책위원회보다는 정말 우리 잘못을 깊이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대국민 사과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체제를 구성을 해서 직무대행체제로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서병수 의장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지금 7월 10일 직무대행 체제로 갔을 때하고 상황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고 네. 그리고 원내대표를 네. 새로 뽑아서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야만 비상대책위원회, 우리 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정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과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에 원내대표도 같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제 계기가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그만 사표를 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표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을 하게 된 이유가 원내대표로서 당연직 우리 당의 최고위원 서열 2위의 최고위원의 자격으로서 직무대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직무대행 자리를 사표를 내려고 하면 원내대표 자리도 내야 되는 거, 사표를 내야 되는 겁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당내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되고 갈등 구조에 쌓이고 국민들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또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네. 정리를 해보면요, 당원 96조에 있는 최고의 기능이 상실되는 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비대위를 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비상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인지 여부를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네, 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요. 우리 상임정국위원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저는 상임정국위원회 의장으로서 네. 이런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네. 우리 상임정국위원들한테 물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네.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고의 요구는 네. 거기에 있는 그 권한, 그러니까 임명 권한이 있는 당 네. 대표나 권한 대행이 아니라 직무 대행도 임명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적절하다고 글쎄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 당은 당규상에 그렇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네, 만일에 이것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는 그런 당헌 개정 네.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원 개정이 되면 비대위원장 임기는 그러면 언제까지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올 가을이나 뭐 내년 초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전당대회 전까지 한다라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조기 되겠죠. 전당대회를 만약에 연다면 네네네. 올 가을이 적합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 초가 적합할 것이냐. 왜냐하면 가을에 정기국회가 그럼 있잖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 가능하면 정기국회 전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만약에 비대위체제로 가능하면 간다면. 정기국회 전에 했으면 좋겠고요. 만일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한 11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 알겠습니다. 정국위 회의가 아직 언제 열릴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가능하면 빨리 언제쯤이면 결정될 것 같습니까? 가능한 빨리. 네. 글쎄 지금 이제 실무진에서 그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임정국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정국위원회를 열고 또다시 상임정국위원회를 열고 해야 될 일들이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마다 뭔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자, 정국위 소집 권한을 네네. 쥐고 계신 서병수 정국위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다 들으셨습니다만 서병수 의장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과 본인이 또 의장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역할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 자, 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될 상황인지 여부는 이제 정국위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체제는 이미 7월 11일 직무대행 체제로 갔을 때 이미 판단한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백순 위원님, 지금 보면은요 아직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서병수 의장님 말씀 중에 이제 전국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는 요건이 다 세 가지 다 되어야 되는 게 세 가지 중 하나만 되면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되고요. 그렇죠. 열면서 이미 비상사태다, 비상시국이라는 것은 최고의 의결로 가름이 될 것 같아요. 최고의 의결을 그렇게 했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저도 저 상임위원회 할 때 그런 생각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전국위원회에서 이게 비상사태는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되면 굉장히 깊은 논란으로 빠져들 것 같고요. 네. 가장 관건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데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돼요. 네.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헌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헌 개정에 대한 것이 의제로 올라가고 그것이 의제가 합의가 만들어지면 쉽게 가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네. 굉장히 깊은 논란으로 빠질 것 같다. 의장도 저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의장도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죠. 있지만 소신과 다르게 지금 뭐 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민주정당이니까 정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원내 의원님들이 뭐 한 거의 지금 89분이 모여서 88명이 찬성했고 예. 그분 중에 이제 도당위원장이라든지 그분의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 분들이 전국 상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에 대한 인식은 같이 갈 것으로 봅니다. 같이 갈 것으로 의총에서 했던 이야기가 네. 생각하고 상임위원회 가서 다른 이야기하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렇군요. 예. 예. 김효조 의원님은 뭐 국민의힘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예. 사실 여기서 이제 변수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뭐냐면 원내대표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수 의장님 뜻하고 달리 비대위원장을 추대하고 원내대표는 실제로 비대위 체제 밖에서 유지하는 방안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예. 뭐 5선 그룹들 중에 비대위원장을 뽑는 것, 네. 또 권순동 원내대표가 그만두신다 했을 때 누가 원내대표 될 거냐, 시기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적절하지 않는 내부 회의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인터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표현보다는 네.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가처분 처분했을 때 인용될 거리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7월 그럴 가능성도 11일 날 있다고. 이미 예. 우리가 비상체제가 아니라는 의결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군안대응이 유일한 대안이란 말. 그 자체가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어제 의장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저것도 두고 문제가 될 발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국민의힘 상황 아주 집중적으로 알아봤다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민주당 듣겠습니다. 상황도 하나 정도 짚고 가죠. 아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